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마다 모시는 분들이신데 자, 최근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물론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많이 바뀔 것이다. 특히 이제 후유증이 오래 갈 것이다. 걱정을 많이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3분기부터 반등, 우리 경제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했습니다만은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선 허성호 소장님은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소장이고 이사장입니다. 아, 이사장이십니까? 네. 소장은 딴 사람이 아, 예, 있습니다. 제 직책을 좀 더 확인을. 네, 네네, 죄송합니다. 예.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런 그 기적 같은 선방이다 하고 이렇게 내용하신 거는 이 장밋빛 전방을 내놓은 거는 이해는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내용을 좀 잘 살펴보면은 너무 좀 지나치게 과대적으로 좀 포장을 하지 않았나. 그건 좀 아쉽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자꾸 이렇게 좀 장밋빛 전쟁을 자꾸 내놓다 보면 이 전망을 내놓다 보면은 그 양측이 정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 한국은행이 23일 날 올해 그 2분기 17직인 국내 총생산이 1분기보다 3.3% 감소했다. 예. 이거는 뭐냐면은 외환위기 때보다 최악이고 또 이게 성장률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경제라는 거는 업다운이 뭐 순식간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완만하게 꺼졌다가 완만하게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사실은 보면서 오히려 청와대나 이런 정부 쪽에서 이런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보다는 예.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사실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해를 구하면서 이런 그 전망치를 내놓는다면은 사실 국민들이 좀 심리적으로 예. 좀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는데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면은 국민들이 오히려 거꾸로 심리적으로 줄어듭니다. 위축이 되면은 아, 이게 정부가 뭔가를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왜냐하면은 훌륭한 의사라는 건 진단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의사입니다. 진단이 잘못되면은 처방이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말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너무 지나친 장밋빛 전망이 아닌가 대통령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번에. 네. 저는 조금 이사장님과는 다르게 보는데 물론 이제 관련된 기사를 보면은 대통령이 뭐 경제 상황 분석도 제대로 못하고 네. 장밋빛 전망을 내놓느냐 쏟아내느냐 그래서 막 비판과 비난을 하는데 우리 정부 조직도 그렇게 뭐 허술한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느냐 아니면 한 부분만을 떼서 보느냐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요. 아. 분석한 내용을 보면. 네. 그래서 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한국 경제가 경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산 또 수출 소비 또 고용이 있는데 지금 다 좋을 수가 없죠. 예. 어느 나라고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는 다 좋은데 우리만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 우리 경제 리더십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국도 안 좋고 지금 미국도 이번 주에 2분기 GDP 이 국내 생산율에 대해서 생산 성장률에 대해서 이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전망치가 대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2분기가 전년도와 비교를 하면 작년이죠. 마이너스 33%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마켓워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0%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2분기가 물론 이제 전망치는 한 마이너스 2%였는데 지금 속보로 이제 알려진 수치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3.3이 되면서 상당히 우리도 위기다. 예. 왜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수출도 어렵죠. 왜? 소비할 국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라는 것이 워낙 전례가 없는 이게 이제 분석치인데 그럼 대통령의 이 전망을 그냥 허술한 이것도 저것도 가리지 않는 전망으로 봐야 됩니다. 전망이라기보다는 저는 의지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의지. 3분기에는 대체적으로 조금씩 반등은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전 세계 전문가들 뭐 골드만삭스나 다들 이렇게 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V자 반등은 힘들겠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3분기에는 좀 우리가 제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다 협력을 하자 기업까지 이런 의지를 이제 표출한 것이죠. 이게 전망이었다 그러면은 좀 너무 과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힘들 것이다. 어차피 3분기, 4분기 모른다. 이게 백신도 내년으로 전망되고 있고 예. 조금 빠른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개발되더라도 지금 사람을 대상으로 한 3차 임상은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올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데 대한 것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하느냐 아니면 국가 지도자가
의지로서 한번 좀 그래도 우리가 이겨내보자고 이야기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예. 뭐 배종찬 본부장의 말씀이 뭐 저는 뭐 상당 부분 일리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 뭐냐면 이 국정을 운영하는 뭐 청와대나 여당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국민들이 일치 단계를 하기 위해서 이런 희망 섞인 이런 그 뭐랄까 대통령의 어떤 수사라나 이런 것들이 예.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남발이 되면 국민들한테 좋지 않다는 영향이 줍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국내에 지금 자금이 풀려 있는 이런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은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돈을 지금 긴급 자금 풀고 계속 돈을 풀어왔잖아요. 그건 전 세계가 유동성이 풍부한 건 사실입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이 유동성 풍부한 내용이 제조업으로 생산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부동산과 주식으로 다 몰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칫하면은 경제가 한순간에 훅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훅 가는 훅 간다. 구조로 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예를 들어서 국가 위기 상황이 딱 터지면 우리나라하고 해외 이 유럽의 어떤 선진국들 그 지도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예. 예를 들어 코로나 사고 났을 적에 메르켈 총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인구의 60에서 70%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 이래갖고 국민들을 아주 그냥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사르코지 대통령 같은 프랑스 같은 데는 지금 우리가 전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이해를 구합니다. 사실 그게 저는 훨씬 그게 더 나는 솔직한 거다? 맞다고 예. 봅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이 굴러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만들어가야 되는 거 어차피 그죠? 이런 것 우리가 어차피 산자들의 몫입니다. 이거 극복하는 것은. 예. 그렇다면은 국민들하고 정부와 혼연일치가 돼서 뭔가 극복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장밋빛 전망 같은 이런 수치를 국민들의 체감은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현장에서 예. 느끼는 체감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다른데 그걸 자꾸 괴리 있게끔 자꾸 이 정부가 이끌어 간다면은 국민들이 예, 알겠습니다. 자꾸 그 불안감을 더 표출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일단 경제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재난방송이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2020년 7월 29일 오전 7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과 방문객 등 위험지역에 계신 분들은 유사시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송을 잘 보고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119에 구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산림 주변에 야외 활동을 하지 말고 산림 내에 있을 경우 계곡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후의 기상 등 위험 상황의 변화를 확인하고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서 지금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잠깐만 제가 예. 그 아, 경제 경제 얘기가 또 관련돼서 있습니까?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 대통령이 그냥 경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그냥 장밋빛으로 낙관적으로만 일관한다는 건 분명 문제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국민들을 독려할 수 있는 의지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좀 더 냉철하게 저는 볼 필요가 있다. 경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싸잡아서 대통령이 무슨 말만 하면 다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중요한 지표 중에서 생산이 있고 또 수출이 있고 소비가 있고 고용이 있다면 소비가 식어간다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지금 일반 중소상공인들도 상당히 힘들고 또 민간의 경우에도 지급됐던 긴급 재난지원금도 거의 다 소진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이 소비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항공산업은 직격탄이죠. 또 여행 관광도 상당히 어려운데 고용도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전국적인 이 고용보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더 큰 위기가 분명히 지금 상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이스타 항공도 문제고 그다음에 아시안 항공도 문제고 고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재정을 막 쏟아부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대량 해직 실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 그다음에는 또 구조조정도 사실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동차만 해도 과잉 공급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 넘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이 시기에 핀셋으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정확하고 좀 정교하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배 본부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정부가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뭐 사잡아서 비난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을 팩트를 갖고 이게 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하고 다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그 사사건건 사잡아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니 지금 코로나 지금 그 관련해서 이게 뭐 갑자기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가고 있다 하니까 그 다음날 다시 40명으로 늘어났잖아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뭔가 좀 종합적인 좀 대책을 좀 잘 좀 분석을 해서 내놔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거지. 예. 뭐 대통령 이야기하는 마다 어떻게 누가 그 야당이 아무리 야당이라 하더라도 그 싸잡아 비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예. 좀 오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우리는 어디까지나 잘하는 거는 잘한다 하고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역할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뭐 더 이상 뭐 여기 대해서 반론은 없으신 네, 거죠? 뭐,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허성우 이사장님이시죠? 주의하겠습니다.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인데 말이죠. 소장하고는 제가 소장이거든요. 네. 제가 소장인데 소장보다는 소장 위에 그 당연직이 또 이사장이 그렇죠. 있는 조직이 많죠. 소장을 고용하는 사람이 우리는 저 이사장이죠.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요. 이사장이 있고 밑에도 소장이 소장이 두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네, 네. 비영리가 확실하죠. 뭐 비영리 당연히 재단이니까 비영리죠. 우리, 예, 예. 우리 기재부에서 지정된 알겠습니다. 비영리 예. 재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행정수도 이전 이게 굉장히 시끄러운데 뭐 갑툭튀 뭐 갑자기 튀어나온 뭐 사안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또 그게 아니다. 오래전부터 사실 논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좀 한번 들여다봤으면 하는데 우리 배종찬 전문가시니까 네네.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뭐 수치를 말씀드리면 조사 계획을 다 소개해드려야 돼서 최근에 나온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 부동산 정책이죠. 근데 예. 부동산 정책이 한참 논의되는 와중에 나온 것이 이제 수도 이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에 연설해서 수도의 완전한 이전을 통해서 청와대, 국회 그리고 남아있는 정부 부처까지도 이전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룬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뭐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국면 전환에도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고 예. 그리고 또 부동산 때문에 상당히 반발했던 이 30대 여론도 다독여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 이전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해묵었던 이 논의이기는 합니다. 예. 이 2004년도에 이제 신행정 수도 특별법과 관련한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관습헌법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건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은 결정 내용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인데 핵심은 이거죠. 예. 다른 이슈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때 수도 이전이 과연 부동산 대책이냐. 그런데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이 수도권 부동산이 안정화되는 것과 수도 이전과는 상관이 없다가 예. 더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맞다. 그러니까 예. 수도 이전 다 떠나서 수도권 과밀화는 맞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든 지금 지방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팽배해 있거든요. 예. 이것을 다독이기 위한 그리고 어떤 국가고 수도만 발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도가 어디냐라는 논쟁도 논의 대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균형 발전이라는 면에서는 맞는 그런 접근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얼핏 부동산 정책의 또 한 수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된다면 이건 곤란하다. 왜? 곤란하다. 부동산 안정화와는 좀 공감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높았다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죠. 예. 이번에 이제 그 정부에서 특히 이제 여당에서 행정 수도 이전을 사실 던졌을 적에 예. 이게 너무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수도권을 뭐 행정수도 옮기려면은 예.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 종합적인 고리가 세 개가 뭐냐면 예. 첫째 지방 분권입니다. 지방 분권화가 이때 가속화 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는 또 하나는 뭐냐면 국토 균형 발전입니다. 예. 또 하나는 수도권 지금 배번의 말씀 수도권 과밀화 이 세 가지 축 셈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행정수도를 옮긴다면은 국민들이 아마 상당 부분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좀 이 부동산 과밀화 이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마치 이게 수도권을 수도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들이 좀 뜬금없지 않냐 네. 이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 세종시 이전이 시작됐고요. 예. 지금 한 8년이 됐지 않습니까? 8년이 됐는데도 두 가지가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첫째 하나 정주권 문제. 정주권? 예. 예. 그거는 뭐 교육, 문화 이런 정주권 문제가 형성이 안 돼서 의료라다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서울과 세종시로 갈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도로망이 아직도 제대로 지금 구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 부부도 생기고 예. 또 이전해도 효과도 안 나타나고 하니까 여당에서 뭐 심지어 뭐 국회 분원까지 가야 된다. 청와대도 옮겨야 된다. 뭐 별의별 아이디어를 지금 다 쏟아내는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행정하고 경제를 과연 분리해서 수도를 만들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브라질을 예를 들어보면요. 네.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브라질리아로 일단 행정수도를 인정합니다. 하는데 아직도 지금 리우하고 상파울의 도움을 받는데 지금 브라질리아가 행정수도로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못하는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국토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어차피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애들 본사라든가 민간기업 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분산해서 가야 될 상황인데 그러면은 수도는 그러면 이 관습적으로 이 수도는 서울로 헌법이 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데 예. 국민들이 생각하지도 않는데 뜬금없이 이거를 뭐 행정수도 하겠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 했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민들한테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가는 정부에서는 물론 이 행정수도 이전하기 위해서 상당한 속도를 낼 겁니다. 하지만은 국민 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라 그런 겁니다. 쉽지 않을 거다. 근데 가장 핵심은 역시 이제 국민 여론을 담아내야 되는 거죠. 지금 정치적으로 접근은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치적 노림수에 그치느냐 아니면 뭐 개헌을 통해서 결정을 하자 또는 국민 투표를 하자 아니면 여야 간에 합의하면 된다. 이런 정치적인 접근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양하게 또는 모두 다 시도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사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겁니다. 과연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수도권 과밀화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사실은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국민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런 것 논의가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경제와 정치를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파행만 있고 부작용만 있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워싱턴과 뉴욕은 성공적인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의 경우는 브라질에 워낙 리우데 자네이루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자체를 내륙인 브라질리아로 옮기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세종시까지 가는데 KTX로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토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과 서울이 대등할 수 있도록 또는 부산과 대전이 대등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충분히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얼마든지 이 대한민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IT 기술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만나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화상회의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이 이야기할 때 지방에서 왜 반발하느냐. 서울의 정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기에 중요한 게 교육이면 지방에서 원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포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와도 서울 쪽으로 대학을 오려고 합니다. 그렇죠. 물론 뭐 카이스트는 대전에 있고 또 포항공대는 포항에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람은 남은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도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또 여름휴가를 제주도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 그리고 이걸 1년 내에 해결하겠다. 1년 내에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통령의 임기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저는 이 방향은 맞다고 봐요. 근데 명칭이 수도 이전보다는 균형 발전이 맞고 지방을 어떻게 보면 보다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냐. 일본도 도쿄와 오사카가 우리의 서울 부산만한 격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여러 가지 이 외국의 사례도 참고를 하고 국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한 10년 후에 굉장히 훌륭한 균형 발전이 완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굳이 1년 뒤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너무 시간적인 제약에 얽매일 필요 없다. 두 번째로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인프라가 돼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 이 부분을 지금 찬찬히 뜯어보면은 지금까지 찾아보면 이게 자칫하면은 세종시가 블랙홀이 될 수가 있어요. 세종시 그 주변에. 지금 배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 균형 발전하고 관계없이 세종시가 모든 상황을 블랙홀로 빨아들일 수 있다는. 그러게 되면은 오히려 본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그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좀 장기적으로 배보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이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이게 뭐 표를 의식해 갖고 그 다음 대선을 뭐 위해서 뭐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정말로 그때 되면 무슨 말은 나오냐면은 국민을 개돼지로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차피 할 것 같으면은 제대로 판을 좀 짜라는 겁니다. 전략도 짜고 계획도 짜고 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성공 사례가 어디 있는지 뭐 어떤 건지 그 예.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행정 수도 이전하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했었는지 아닙니까? 다 화상회의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아, 그럼 지금까지 화상회의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예. 지금 정주권이 행사가 아니거든요. 말만 화상회의지 다 이거 행정 수도 이전했지만은 일부 했지만은 전부 저 수도 서울에 다 와 있습니다. 서울에 다 와 있고. 또 지사도 파견 예. 만들고 이런 이중 이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이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칫하면은 수도권의 알맹이 서울에 있는 알맹이가 다 가버리면 그러면 서울은 뭡니까? 서울의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그게 국익에 도움이 예. 안 됩니다. 우리한테. 예. 예,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예, 시간이 그렇죠. 예, 네. 많이 우리 저 소장님께서 이게 이제 또 서울에 있어야만 되는 곳도 있잖아요, 사실. 무조건 다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너무 이렇다 저렇다라고 확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결국 또 옳은 방법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론의 중심 오늘 같이 해봤습니다만은 참 이게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